네,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최기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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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에 2번 나옵니다. 이름 네. 우리 기상일세. 그러니까요. 예. 자, 살레시안이라면서요. 네, 김남국 전 의원. 김남국. 김남국 의원이 후배로군요. 네. 네, 살레시안. 사례제 고등학교가 어디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광주에 이제 전남대학교 아.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아. 지금은 이제 외곽으로 이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셨군요. 예. 여러분, 그 최기상 의원은요, 헌법 재판을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왜냐? 보세요. 판사 출신이죠.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최기상 의원이 아직 재선밖에 안 되니까 소추 단장은 좀 하기가 그렇지만 소추 단장은 법사위원장이 하지만 간사는 최기상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1번이었던가요? 네. 11번 동안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 역할을 했던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있잖아요. 화면 상단에 최기상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271-7819-11 기상 최기상. 이름 참 잘 지셨네. 웨이크업. 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 탄핵 소추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이 위원장만 고생한 게 아니고 다 같이 고생할 때 묵묵히 뒤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굳은 일 다 했던 것은 최기상 의원일 수 있다. 네,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소추단의 의원들이 같이 함께 협업이 참 잘 됐습니다. 물론 우리 소추위원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제일 진두지를 잘해 주셨지만 소추단 의원들도 함께 협력을 잘했고요. 특히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 저도 매주 토요일 날 그 대리인단 회의에 이제 꼬박꼬박 참석해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워낙 훌륭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탄핵 심판의 무게를 많이 느끼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인상을 계속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또 촛불 집회 있으면 촛불 집회 나가야지. 또 국회의원이니까 지역구도 또 관리를 해야지. 야, 이건 뭐 지금이라도 후회 안 하십니까? 이제 마무리까지 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마무리에 8대0 파면까지 네. 이뤄내고 다음 일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최기상 TV 바로가기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최기상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 알지만 한 말씀 드려봤고 그 판사, 헌법연구관, 심지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내신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장난 아닌 분인데 궁금한 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은 이제 가끔씩 박범계 의원 나오시는데요. 그 판사 출신 최근까지도 어떤 그 법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최고의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볼게요. 네. 질문지 없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난 판사였는데 법원이 침탈당한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도 그 법원에 근무했었거든요. 서구지법에. 2006년부터 8년 사 2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놀래가지고요. 우리 공화국의 최고의 보루가 사법기관인데 우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정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도 최근에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뭐 법원, 뭐 헌법재판소를 처단하자, 뭐 없애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이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일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혹여 그리고 언론에서 과한 비판을 법원에 하지 않았는가라는 또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온 나라가 함께 반성하고 왜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연구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때려 부셔라는 건 사실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 근데 왜 판사분들도요 무슨 판결 하나 좀 내려서 불만 품은 사람이 뭐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다 때려 부셔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는 사건을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판사분들이 쫄까요? 판사님들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특히 또 이번에 어느 뭐 재판관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면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웃들은 많이 속상해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부터 이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온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뭐 이런 방송하다 보면은 저쪽에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재판 가거든요. 아직도 사법 시스템은 뭐냐면은 반성하는 거 잠작해주고 굳이 전과자 만들어야 돼 반성하고 있는데 약하게 때리자 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반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저쪽 세력은 지금 판결을 갖고 뭐라고 불만을 품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괘씸죄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 안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피청구인 대통령도 탄핵 심판 와서 제대로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파면 결정 난 이후에도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여기서 되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네. 나는 안 했어요. 억울한 판결을 하려고 해. 그러면 반성을 할 수가 없잖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최후 변론 같은 거 이제 진술을 할 때 나는 안 했다 라고 주장하면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판사가 더 세게 때리죠. 그걸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또 생각을 하면 난 안 했는데 억울해서. 그런 점들이 우리들은 보통 이제 판사들한테 좀 불만인 경우가 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내용 중에 이제 판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보통 시민들은 불만이 생길까라고 봤더니 이제 판사들의 세계와 보통 시민의 세계가 다르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좀 과도하게 엘리트 편향에서 뽑히는 경우가 지금 너무 강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최기상 의원만 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의 법감정과 이게 도덕관념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판검사로 임용을 하고 그들이 꾸준하게 보통 시민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법관 임용 시스템을 21대 때 만들려고 제가 정치권에 왔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나와서 이제 임용하는 거잖아요. 10년인가요? 지금은 뭐 7년, 5년 이렇게 7년.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데요. 아, 검사는 5년, 판사는 7년? 네. 그런 방식으로. 맞죠. 뭐 인생에 판사는 약간 막 수염도 좀 흰 수염 계신 분이 연륜을 갖고 폭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탄핵 소추안 간사로서 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헌재 선고 이르면 이번 주 인용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시점 현재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면 내일 정도에는 금요일 날 한다고 발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면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는 사실상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과거 선례로 보니까 2, 3일 전에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늦어도 내일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유력한 선고 기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18일 날을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전날인 월요일까지는 선고할 거다라는 게 그거는 조금 유력하게 예상할 수 있는 지금 날인데요. 그 외에는 언제 선고할지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이게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해봤는데 보안 유지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은 대부분 추측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의가 여러 번 있었겠죠. 지난주 네. 끝나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심지어 평의라는 걸 밥 먹으면서 한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의견이 안 모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워낙 그 소추 사유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났더라도 그 여러 개 소추 사유를 다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을 할 것인지를 좀 좁혀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이 법 위헌이 심각한 것만 있어도 사실 그 탄핵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다 리스트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건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개를 4개, 5개를 주장을 계속했고 증명을 다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중에 혹시 한두 개라도 의견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군인 보낸 거, 뭐 국회에 군인 보낸 거, 뭐 그런 것들은 꼭 네.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또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포고령 내용 그리고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사유가 안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국민들께서도 다 보셨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 인정은 어느 정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임명했든 성향이 어떻든 간에 윤석열 파면은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언제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소수 의견을 남기고 싶어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파면 당하는 건 맞는데 전원 일치가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소수 의견을 남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8대 0으로 하되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 소추 사유 중에 일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살짝 내비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탄핵 자체를 파면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못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거는 이렇게 중대한 사유인데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유 중에 한두 가지 정도가 혹시 증명이 조금 부족하다든가는 사유로 보충 의견 정도로 좀 써주면 혹여 그 일부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기각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뭐 국민들이 화합하거나 새롭게 나아가는데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일부 보충 의견을 낸 약간 보수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수습을 하는데요. 8대 0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주심 재판관이 있어요. 정영식 네. 재판관이라고. 이 사람이 주로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평의가 열리고 의견을 좁혀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딱 첫 평의에서 서로 전원일치 느낌이 났어. 그럼 디테일한 것만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할 거면 네. 지금 정도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를 했을 때 의제를 하나로 좁혔잖아요. 네. 윤석열이 내란만 딱 갖고 좁힌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빨리 나올 가능성을 일단 예상했던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혹이 여전히 3월 7일도 금요일 날 또 선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심리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적인 부분도 작성을 해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면 빠르면 금요일 날도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네.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만약에 기각 의견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7명은 파면이고 주심이 기각 의견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나가는 거예요? 주심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또 7명이 그 한 분과 계속해서 의견을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7대 1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네. 왜냐하면 결론에 지장도 없고 또 한 분이 또 과한 이 관심을 받게 되시면은 좀 곤란할 여지도 있어서 이전에도 조금 그렇게 맞춰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기각 의견도 기각 결정문이 써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써질 것 같다는 게 보통 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초고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 우리 행정수도 위원할 때 관습법보다 더 센 이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각의 어떤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결정문 자체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법조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문을 써낸다면은 뭐 노벨 법률학상 뭐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원일치가 안 나올 수 없다. 안 나올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비선 실세 최순실 갖고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파면을 했는데 네. 헌법을 지키는 과정, 헌법은 헌법 수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게 내란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주장처럼 좀 약간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장난이었어. 그 느낌이잖아요. 군대를 투입한 것도 약간 경고성으로 장난 느낌이었어. 아무 일 안 일어났어. 죽은 사람 없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이상하게 비문처럼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현장에 없는 사람과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이는 하다못해 동공이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이거를 더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할 때 재판관들 저희도 유심히 보는데 특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재판관도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이건 뭐 도저히 이만큼이라도 편들어줄 수가 없는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헌법을 대했는가. 그래서 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시 가벼움이 너무 드러나가지고요. 헌법 수호 의지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증명을 스스로 해냈다. 그런 평가를 현장에서는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걸로는 봐주기도 어렵다. 나 먼저 살아야겠다. 이걸로 내가 먼저 봐주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뭐 이 사안은 그 정도 사안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파면 사유를 우리 헌법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보수적 가치냐 진보적 가치냐를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훨씬 그 마음이 가볍게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데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 내란 수개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까? 느낌이라는 건 있잖아요. 직접 가봐야 느끼는 느낌. 어떤 느낌이었으나 궁금해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이라고 거기에 가끔 출석하기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헌법재판소에 왔다고 하는데 법정에는 안 들어와요.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이따가 나가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는 그 앞에 대리인단과 정청래 소추위원이 얘기할 때는 안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마지막 날. 그 자기 얘기만 딱 그 시간에만 들어왔다 하고 나가버립니다. 사실은 마지막 날 정도면은 양쪽 대리인이 한 얘기도 다 앉아서 듣고 정청래 소추위 한 얘기도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면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재판 이게 삼권의 한 곳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몸에 배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재판관들도 말씀은 안 했지만 몹시 언짢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최기상 의원이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빗자락을 깔았냐면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막 판사 입장에서 전과자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반성. 네. 진짜 죄송하다. 더군다나 이런 게 있잖아요. 고의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실수냐 아니냐, 과실이냐 뭐 이런 건데 진짜 실수로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어. 판사님 정말 죄송하다. 진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마음속에서 실형을 줄 거를 벌금으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람 심리가.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뭐처럼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이제 꼭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피청구인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왔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재판장에 앉아서 끝까지 있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아나무인이구나. 스타일이. 그리고 본인과 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재판관들도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재판하다 보면 피청구인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럴까 봐 그런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만 불리한 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은 이따가 사라지고 그때 끝나면 들어오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래서 국정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무슨 소통을 생각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배려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게 아마 재판관들도 재판 중에서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책임감 없는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번 내란도 상권 분립을 완전히 헌법에서 정해놓은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자기가 이런 걸로 나라를 두 쪽을 내놨으면 듣기 싫어도 좀 지루해도 힘들어도 들어주는 자세. 아 그걸 태도라고 하잖아요. 애티튜드. 네. 그게 없네. 안 그러면 아예 안 왔어야죠 재판소에. 그러니까 제 말씀 왔으면은 듣기 싫으면. 안에 와서 앉아서 이게 듣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 탄핵 소추단에서 보기에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뭐 팀워크 잘 맞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법정에서 재판 자체를 망가뜨릴 정도로 재판 진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막 가끔 한두 분이 약간 더 과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처음에 예상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절제하고 나름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협조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또 우리 문영배 권한대행이 재판 진행도 아주 엄격히 잘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서는 저희보다는 대통령 측을 훨씬 더 배려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네. 특별히 대우해준 게 아니라 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 그걸 아주 잘하시고 많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예. 뭐 개몽되신 분도 있고 본인이 개몽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고 그래서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좀 한쪽이 치우쳐 있다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막상 변호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얼기설기 모아놓은 느낌도 분명히 있었고요.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었잖아요. 재판관 출신 한 분 계셨습니다. 예. 그분을 계속 좋으셨고 그 윤석열도 현장에서 많이 졸았던 걸로 보이던데 지루하면 졸릴 수 있죠. 그 상황에. 뭐 그렇긴 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들, 뭐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성향이나 성격은 다르겠지만 약간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 그러면 야 이렇게 흘러가면은 결국 우리 최희상 의원께서는 저는 일치 나오겠구나.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거 길게 주말마다 막 발바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킬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를 한 번 하면은 다음에 불복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면 결론 못지않게 결정문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제 8대0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놨다 하더라도 표현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혹여라도 일부라도 오해가 있을 만한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같은 표현이라도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심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봐요.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뭐 변론이라든지 진술만 보지만 국회라는 곳에서 윤석열을 탄핵 소추해가지고 탄핵 소추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활약할 변호인들도 임명을 하고 그 과정에 준비는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하이라이트 찍었던 건 정청래의 최후 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영상 5분짜리. 그거는 정치인들이 어떤 말보다 우리의 이야기여서 그랬는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 내면서 막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우리 소추위원께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전담으로 잘 만드셨고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대리인단이 검수 과정을 또 거쳤고요. 거기서 약간 표현이 불편하시는 것도 빼고 이런 과정도 그럼요. 또 거치나요? 우리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협업이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소추위원도 대리인단을 존중하시면서 늘 한 번 더 살펴달라고 하셨고 또 대리인단도 본인들의 준비 서면 내용이나 최종 변론 과정에 제가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저희 소추위원의 의견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나눠서 하시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도 직접 발언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나름의 메시지를 가지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협업이 참 잘 됐다. 그리고 다들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는 데는 무게감을 다들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이 원만히 일단 절차는 잘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과도 현재로서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변호인분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민주주의 수호를 하는데 어벤져스급이 출동했다. 진짜로 그런 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제가 추천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쟁쟁한 선배님들. 야,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게 이제 잡일하는 거고 헌재 그 심리가 끝나는 날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오늘 상황이 어땠다, 뭐 우리 입장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 계속 전달하는 것도 우리 대변인 겸 간사이신 최기상 의원 몫이다. 이거 끝나고 나니까 좀 발 뻗고 주무시겠던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언제 선고 날 때까지는 이 파면의 중대성에 대해서 그래도 널리 알리고 해야 되니까요. 하긴 지금은 이제 여론전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여론전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사실 먹힐 이야기는 아니죠. 안 먹히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재판관들도 외부와 접촉을 안 하시지만 적어도 이 언론 스크랩은 아침에 오시면 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흐름이 어떤지는 관심을 있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지금 윤석열, 김용현 등의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뭐 그런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 나와서 한 11번 하는 동안 나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들을 만한 게 있나라고 귀를 기울여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증거가 이번에 서증이라고 해서 이 수사기관에서 수많은 관련자들이 진술한 부분이 우선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회의록 등의 기록이 또 있고요. 또 공식적인 영상들도 있어서 실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언들은 극히 비중도 낮을 뿐더러 또 상당수의 증인들이 형사사건을 이유로 증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만 보신 분들은 증명이 다 됐나 이렇게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증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여러 가지 영상과 회의록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조사가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뭐 결정문 쓰는데 다 완성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친이 쿠데타라서 그렇다.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요소요소에 그대로 있으면서 공범이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의 엄중함에 비해서는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권력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크면 기쁨도 커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 국회로 달려와 주십시오 했때 달려갔던 그 수천 명의 군중들 그 밤중에. 최희상 의원도 이번 내란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아졌을 것 같고. 저도 소식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가서 근데 못 들어가게 막아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또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절차를 지키면서 해제를 해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도 그 일원으로서 제가 특별하게 뭘 해야 되겠다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스스로도 조금 대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해준 우리 동료 의원들도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고 더 대단한 거는 국민들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국회 앞에서 그다음에 저희를 들여보내주려고 애를 쓰신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함께 와주셔서 생생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그게 생중계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 쿠데타 내란 행위 세력들이 딴소리를 못하게 되었더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의원도 저랑 똑같이 광주의 아들이라서 초등학교 때 5.18을 네, 직접 저도 봤고 시내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 체류탄 매캐한 냄새와 5.18 진상규명을 외치는 목소리와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민주화가 찾아오면서 봤던 그 영상들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5.18이었어요. 물론 그 5.18 때 그 계엄 내란이 그 직전의 내란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이 굉장히 묘한 거죠. 같은 세대를 살았어도 현장을 직접 어렸을 때 봤던 게 40몇 년, 44, 5년 만에 보게 되는 그런 거라서 아마 그 느낌은 또 아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무게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네.
자, 야, 이야기 해도 재밌네. 이렇게 진지한데 이렇게 재밌기도 힘들지네. 참. 근데 지금 마흔역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국무회의를 한답시면서 최상목이 마흔역 임명 안 하는 명분만 주는 느낌이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했는데도 이게 본인의 직무를 이렇게 유기해도 되는지, 그리고 헌법 위반의 점이 너무나 명백해서 실은 외부에서는 뭐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이 사유로 탄핵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도대체 헌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사후에라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임명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늦춘다는 것은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나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가 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참 걱정이 큽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절로 보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무슨 형사법적인 뭐 죄 위반이다라고 딱 찍어서 말해주면 내가 불법인가 할 수 있을 텐데, 위헌 이런 표현은 뭔가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면 이게 직무유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돼라고 설명을 하고,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루 안에 임명해야 되잖아요. 바로 해야 됩니다. 미리 다 언지를 줬지 않습니까? 만일에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저런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헌법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 분립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대통령이 있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죠. 고자했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도 국회나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이 임명 안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모르겠다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이해가.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을 때 그랬잖아요. 네. 왜? 왜 갑자기 40명만 빼? 3명 다 같은 논리로 뭐 합의가 없었다라든지 합의가 있었다라든지 3명 다인데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 안 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임명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탄핵해버려라. 저거 내란 대행이지, 저게 무슨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을 했고, 그 법률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가령 헌법재판소 갔는데 헌법재판소 합헌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문제였는데,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 위반된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임명 안 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정부의 책임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각하했잖아요. 네. 그거 약간 핑계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 분립에 충실하게 헌재가 존중을 해준 거잖아요. 네. 최대한 존중했으면은 당연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존중해야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탄핵 발의도 안 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그 부분은 각하를 했는데 자기는 존중만 받았지 두 기관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는데 웃기는 XX네요 진짜. 그럼 지금 이번 주에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저 한덕수 탄핵 결과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빠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관련도 마찬가지로 2, 3일 전에 고지를 해야 되니까 아마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 혹시 어떤 헌법재판소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을 다 탄핵하는 결과, 물론 지금 한덕수는 기각될 거란 얘기가 되게 파다해요. 같은 날 뭐 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뭐 시차를 좀 둬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11시인가 오전에 선고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뭐 같은 날 11시, 그렇죠. 오후 2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10시, 11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지금 감안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나오는데, 윤석열의 내란과 누구를 알았네 몰랐네, 협박을 받았네 안 받았네, 말 몇 마디로 요 사건을 둘이 등치시켜가지고 사법 리스크에 무슨 달 뭐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나갈 때 엊그저께 지금 현장 나가셨죠? 네, 그날 이제 마지막 재판이
오전에 잠깐 하시고 오후에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오후에 가서 내내 다 지켜보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검찰의 폭력적인 기소에 대해서 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크게는 두 항목인데 두 항목 모두 무죄가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양형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 대표와 대리인단이 얘기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사유 중에 뭐 일부라도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장래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형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설득을 잘 해서 3월 26일 날 깨끗하게 이 부분을 털어낼 수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합니다. 1심 판사와는 좀 다르게 2심 판사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2심은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에 이제 소위 대등재판부라고 아, 그래서 세 분이 다 제일 경력이 낮은 분이 24년 됐더라고요. 판사 아이고. 경력을. 많이 한 분은 27년.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한데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이 한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정도의 경륜이 있는 분이고 누가 봐도 어떻게 본인이 하지도 않는 말을 검찰에서 짜집기 해석을 해서 기소한 것을 유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을 국정감사 관련된 법률로 보통 위원회에서 고발을 그렇죠. 해서 문제를 삼는데 국회법이 우선이라면서요.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 안 다른 되네. 죄로 처벌한다 이런 예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1심에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판단할 정도의 역량이 있고 법리적인 면에 탁월하신 분들이라 이거는 당연히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뭐 유죄 등 또는 뭐 무죄가 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걸로는 이재명 대표를 체벌 못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더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이제 너무 그 키워가지고 윤석열도 사법 리스크,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양시 양비론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약간 좀 짜증이랄까 분노랄까 이런 게 느껴지고 어찌됐건 판사라는 직업을 평생 하시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어떤 판결은 제일 중요한 게 판례 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법을 다 명문으로 담을 수 없으니 법원에서는 판례를 중요시하잖아요. 판례로 봐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법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토론 중에 실수로 나갈 수 있는 말에 대해서 그냥 무죄로 한다.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그 과정들이라는 게 거치면서 지금 대표는 정반대로 여기서 2심이지만 무죄에 가까운 법이 나오면 좀 날개 다는 거라고 봐요. 저번에 유진교사 무죄 난 돼서. 것처럼 네. 오히려 이렇게 탄력이 붙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라서 저도 그렇게 이번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 그러니까 일국의 야당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국민들을 살피시고 또 여당과 정부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귀하게 시간을 써야 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오롯이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가당키나 안 한 일이 도저히 또 사안 자체도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하냐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재판을 보고 와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숙지하시고 널리 이 부당함을 알리셔야 된다. 의외로 간단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워낙 복잡한 것처럼 수사 기록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내고 뭐 공소장 변경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해서 근데 판사님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는 정도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1심은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이. 1심을 이제 좌우 배석 판사들은 경력도 좀 낮을 뿐더러 네, 항소심 판사들은 뭐 한 명 한 명이 뭐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2심 판사가 그랬다면서요. 이재명 피고인의 어떤 말이 거짓이라는 건지 정확히 찍어라.
1심에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좀 어처구니 없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판사라는 경력은 일반 변호사들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우리 방송 출연하신 분들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 되게 많잖아요. 판사를 해보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 잡으려고 엄청 노력할 것 같아요.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판사라는 게 굳이 말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막 헌법재판소를 밟아 하고 있고, 서부지법은 난리가 났고 누구누구 판사 찾아 하면서 막 색출해내고,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혼란 기태를 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의원님, 자 어쨌건 윤석열 탄핵 심판의 소주단으로서 엄청난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최기상 후원의 계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27-7819-11 최기상 의원 좀 도와주시고요. 이런 매체 잘 안 나오시잖아요, 평상시 때. 제가 삼고추리에서 모셨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안 불러줘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날에 아무나 나오나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본인이 일부러 안 나오는 줄 알고. 어쨌건 이렇게 고생하신 최기상 의원 기억하시고요. 후원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날 식구들한테 인사하시고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새날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날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새날! 새날.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